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독톡. 네, 저희가 오늘은 고현숙님의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3지대의 인간관계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교회 공동체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제3지대 인간관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인간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지혜롭고 정말 코칭을 잘해서 저 아이들에게도 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면 괜찮은데, 오늘날 이제 가정들이 이제 문제가 많아지고 그 원인이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지 또 부모의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폭력으로 당한다든지 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좋은 그 인간관계의 그 방법을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더 중요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집단이라고 할 때, 그러나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결국은 사랑을 배워가는 좋은 관계를, 행복한 삶을 배워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혹시 부모님 때문에 뭐 못 배웠거나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서투르거나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런 것을 이제 배우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배운다고 할 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러면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이런 그 잃어버린 그 사랑, 애착의 뭐 결핍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하고 치유받고, 그런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좀 하시죠.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바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는 저는 모태교인이 아니라 20살이 되어서야 교인이 되었는데, 제가 침례 받던 날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김종성 장로님께서 마침 그날이 철야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 이름 없는 일개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청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 저한테 버겁고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지지와 격려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부산지방 판사로 근무할 때 다니던 교회는 부산위생병원 교회였는데요. 거기는 교회 특성상 교인들이 다 일요일이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 때문에 걱정했는데, 저희는 일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때 교회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면 같이 우리 집에 모여서 시험 공부를 시키고, 또 바닷가에 가면 같이 바닷가에 데리고 가고, 또 뭐 연극 공연이 있으면 같이 연극 공연을 데리러 가고, 이렇게 공동 육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재작년서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인성교육에 대해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인성교육 자체가 법으로 제정된다는 것이 좀 우습긴 한데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근데 그 인성교육이 제1이 내 자신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 안에 있는 것과의 이제 만남이고, 두 번째가 내 바깥에 있는 너와의 만남이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틀 안에서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상당히 크거든요. 내 자신 안에 어떤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신념을 갖는 건 덜 중요해요. 나와 너와의 관계도 덜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공동체가 어떤
지향하는 선이 뚜렷이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 내 자신의 가치관을 공동체의 가치관에 맞추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한테는 가치관을 선하게 가지라 하면서도 사회 공동체의 가치관은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인성교육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제3지대에서의 이 만남은 공동체 교육인데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탁월한 교육을 했습니다.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흩어진 민족이 흩어진 채로 공동체였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한 가지 경전, 탈무드, 한 가지 지도자, 하나의 지도자, 랍비, 하나의 민족, 유대인. 이 정체성을 꾸준하게 공부시키고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제3지대가 가장 탁월한 효과를 얻은 것이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두 가지 특색이 있어요. 하나는 지도자이고 하나는 공동체의 문화인데 공동체 문화는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토요일날 예배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나 토요일날 똑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전서부터 내려왔던 전통과 이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다 보존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렇게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좋게 여기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 논리에 의하면 새로운 진영이 바뀔 때마다 공동체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은 정말 오랜 시절의 것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해왔다는 입장에서 참 부러울 만하고요. 제3지대 교육이 참 잘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지도자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 이 책의 2부 2장에 보면 리더를 만들고 싶으면 먼저 꽃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리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리더는 유산을 남기는 존재이고 리더십이란 즉 자기가 온 캠프장을 좀 더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올 사람들이 더 쾌적한 캠프를 즐기도록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할 일을 찾는 사람이 리더이랍니다. 근데 제3지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리더가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자기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받은 것을 넘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제3지대가 교회 공동체에서 참 어렵게 정착을 못하든지 정착을 하더라도 어렵게 정착하는 까닭은 리더의 이런 생각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우선 그 교회의 리더가 이제 일단 목사님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지도자들 또 각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의식을 빨리 가지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성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말은 성품으로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정말 교회 사이즈, 성도들의 수, 뭐 11금 얼마 여기서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하여간 우리 교회가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로 가려면 교회 지도자들의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화의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근데 이 책의 그 68페이지에 보니까 내면의 방해꾼 사보 투어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보 투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약간 언급했던 그 애착 결핍에 나온 자존감의 뭐 낮은 자존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의존성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는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서버토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보타지하면은 어떤 회사의 어떤 태업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걸 주동하는 사람이 이제 서버토 아니에요. 이거 왜 생겼을까? 같은 맥락을 생각해요. 이 코칭에서는 이 답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코치로서 끊임없이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던 그 질문의 6가지 힘 중에 그 중에 한 챕터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게 되면 마음을 연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티칭으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게 되니까 그 질문 받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이렇게 질문하다니.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명령하던 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의견을 물어봐주고 존중해주고 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방해꾼이 안 되는 거죠. 다 서버투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이, 우리 공동체가 뭐 학교나 교회나 뭐 이렇게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그게 막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 의견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데서 오는 갈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코칭을 정말 잘 배워서 모두가 다 이 코칭으로 간다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질문해주고 내 의견이 아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 사보터는 없어지죠. 당연히 없어지죠. 참 정답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또 잘 손에 안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 제도 교육과 21세기형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패널 여러분께서는 각각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 박사님부터 말씀을 주시죠. 저도 책 제목을 인용한다면 티칭하지 말고 아이들이 주관식으로 쓸 수 있는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또 획일화된 교육 안에서 좋은 점수를 내게 하고 아예 꿈마저 포기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제 간디가 사회에 필요한 을 7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성 없는 교육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인성에 너무 무시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자 정보모 씨도 얘기하기를 앞으로의 교육은 도덕성, 인간의 정서, 준법성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말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를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돼서 아이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재산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성품이 삐뚤어져서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한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뉴스에서 봐왔잖아요. 이제 정말 국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갖추고 시민의 품격을 갖춘 교양과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기대됩니다. 예. 우리 인류 사회의 변천을 보면 농경 사회에서 네.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그 정보 사회에서 이제 미래 사회를 우리가 요즘 드림 소사이어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드림 소사이어티의 핵심되는 어떤 가치관은 뭐냐면 그게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정보 사회에서 더 발전 나가는 이 새로운 미래는 더 발전된 어떤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왜 갑자기 인성이 중요시 여길까? 이것은 결국 인간이 계속 뭐 아무리 이렇게 문명과 뭐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성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게 되니까 파괴되니까 아무리 좋은 문명도 결국은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이게 쓰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류 파멸로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 사회가 이미 이 정보 사회는 끝났고 미래 사회가 시작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21세기 교육은 인성이 주가 되는 교육, 창의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도 또 우리 삼육교육도
이게 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의 연장선에서 근래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저자도 이 책에서 자신의 그 자녀에 대한 대안교육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안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의 제도교육이 실패했다 혹은 위험하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전영숙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대안교육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도권 교육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노고의 치하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사분들이 너무나 수고해 주시고 제가 또 전직 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경무와 노동의 강도와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아이들을 다루고 또 학부모를 상대하고 교과를 지도하는 그런 어려움도 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들도 또 봐야 되고 또 예전의 아이들과 같지 않아서 요즘은 정말 교권이 많이 상실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경쟁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 정말 점수를 한 점이라도 더 내야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정말 공부하는 기계처럼 자신의 꿈은 돌아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딱하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고 또 부모들은 또 그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들이 이제 더 이상 학교에 아이를 맡겨서는 내 아이를 지킬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그런 운동이 벌써 30여 년 전부터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시작됐고, 그게 처음 시작된 거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이제 본인은 기독교인인데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니까 한 몰몬 교도에 의해서 그 법정 싸움이 되어서 그것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다가 결국에는 종교의 자유를 들어주고 홈스쿨링법도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이제 점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15년 전부터 홈스쿨링이 주축이 되고 대안학교도 그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것을 우리가 제도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제도권 밖에 있는 문제아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은 특별한 교육 철학과 내 아이를 정말 제대로 길러보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또한 아이들을 대안교육을 시켰는데요. 저는 정규 학교, 고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정규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학교 교육의 매력을 못 느끼고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좌절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춘기 때 갈등하면서 막 싸우다시피 아이를 얼러가면서 윽박질러가면서 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대안학교 가서는 자신의 행복감과 기량을 또 발전하고 엄마 여긴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아. 똑같은 거 지난번에 배웠던 거 또 다시 안 배워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급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은 알고 있지만 그런 걸 구체화시키기에는 제도권 교육이 그걸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하늘숲속학교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3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왜 그렇죠?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 수업 시간을 이렇게 선생님과 격이 없는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하니까 이 아이들이 급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깊이 하게 되고 또 저희 학교의 한 아이는 피아노를 배운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몰입을 하고 그것을 연주를 열심히 하더니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냥 엄마가 강요해서 보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니까 온 시간을 몰입을 해서 하니까 몰입의 경험, 행복감을 경험하니까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 4학년들의 연주를 보면 악보를 그대로 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면서 정서가 발달되어서 그런지 그 음악에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요함, 외로움, 좌절감 이런 느낌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 교육이 한 군데서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다 각 방면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전 비판을 기대했는데 격려를 주셔서 네, 참 똑똑 따뜻한 방송 같습니다. 네. 이주환 박사님, 이 71페이지에 보면 파워 디스턴스, 즉 권력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가정과 학교에서 이 파워 디스턴스를 줄이기 위한 유태인 교육의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네. 가장 좋은 이 파워 디스턴스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격의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위에 권력과 맨 밑에 그 하위 권력 그 사이에 거리가 클수록 얘기하지 못하고 건의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데 줄이면은 그 단계를 줄이고 거리를 줄이면은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후추파 정신이라고 합니다. 후추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 꼭 나오는 용어인데 후추파는 뭐냐면 뻔뻔함입니다. 뻔뻔하다. 와, 쟤 상당히 뻔뻔해. 와, 쟤 상당히 당돌해. 이런 것이 이제 후추파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뻔뻔하고 무엇에 대해서 당돌하냐면 어른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묻는 겁니다. 어른하고 무조건 의사를 특이해서 묻고 또 자기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에 유명한 학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의 아이의 특성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아예 교육을 받기를 그렇게 받거든요. 물어라. 묻지 않으면 앵무새다. 앵무새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그대로 발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문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하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뻔뻔한 당돌한 그것의 교육의 가장 첫 번째 거쳐야 될 단계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총장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학생으로서 이야기해. 회사에서는 회장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말단으로서 이야기해. 이건데 그 두려움은 직위에서 나온 거죠. 권위에서.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아무리 구경해도 모세에 대한 상이 없어요. 다윗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상도 있어요. 근데 그 다윗상이나 엘리야상은 다 기독교 교회에서 돈을 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어디에도 상을 만들지 않아요. 또 기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기념이 거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산 위에 구리뱀 십자가 상징적인 거 하나 있고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해야 될 역할은 있을지라도 그에게 권위를 돌릴 만큼 그가 권위자가 아니다. 세상에 유일한 권위는 하나뿐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권위가 어느 누구도 인정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벽이 없는 거죠. 거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셋이 모이면 4가지 의견이 나오고 100이 모이면 101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 100 안에 이 직급으로는 어찌 안 갈라져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의견 자유로운 겁니다. 재미난 일화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미국에 와서 미국 대통령은 얼마나 하기 쉬운지 모른다고 상대방 정당을 설득만 하면은
당신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수상이 된다는 것은 800만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파워 디스턴스가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권위에 대한 교육을 좀 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뻔뻔함과 당돌함을 하니까 제 아들이 생각이 나요. 제 아들이 최근 6주간의 훈련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급장을 달아주러 아이의 34단 부대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이게 군대에 있는 상사들도 결국은 사람인데 애들은 왜 무서워하는 걸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요일 날은 다 집합교육이 있는 날인데 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게 돼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몸이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는 낮잠을 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얘기를 했대.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그래서 100가지 감사한 걸 썼는데, 엄마 제가 나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의사항을 쓰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굴렁쇠처럼 굴립니까? 넘어지면 또 굴리고 또 굴리고 이렇게 해서 또 굴리고 너무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하니 낮잠 잘 시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낮잠 자는 시간이 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후추파의 생활. 추가 정신입니다. 전영수 선생님, 네. 이 89페이지에 보면 네네. 어려서부터 형성하는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면 부모가 네.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가치관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방식, 태도, 삶의 양식이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셀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또 실제 내가 사는 모습과 같은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가치관은 전적으로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델링을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실천하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님 같은 경우는 항상 자녀들을 가르칠 때 행복은 일에서 온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항상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에 저희 남편의 얘기에 의하면 아버지가 한 번 들어누워서 낮잠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언제나 새벽같이 쌀집 문을 여시고 배달 가시고 늦게 쌀집 문을 닫으시고 안식일이면은 다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다 워크홀릭이거든요. 그리고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조금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들의 태도를 보니까 아버님은 안쓰러우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의 용기 있는 태도가 저는 참 존경스러웠는데, 아들들을 앉혀놓고 내가 어릴 때 너희에게 쉬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인생은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도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늦게나마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렸을 때 입어진 옷이 쉽게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자녀들한테 다시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은 참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야,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용기도 참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뭐 더 깊은 이야기, 더 자세하게, 더 길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 3부에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독한 사람들의 독특한 토크, 독톡.